옛날 옛적 어느 한 마을에 철학과 자연을 사랑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노인은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적 시각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곤 했죠.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의 조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철학적 통찰을 나누고자 커다란 연회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기대를 안고 모여들었죠.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스피노자 회신 즉 자연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과 자연을 서로 다른 것으로 여기지만 스피노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에게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 자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관심을 보였어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 나무는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들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잎을 떨어뜨려 잠을 잡니다. 이 나무의 주기와 변화는 신비롭고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노인은 잠시 말을 끊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러 상상의 나무를 그려보였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이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노인은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변화가 바로 신의 얼굴입니다. 신은 저 멀리 떨어진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자연 그 자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연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고신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 내리는 날에 우산을 펴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 외투를 여미는 것도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니 일종의 신과의 교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은 그 질문에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우산을 펴는 것도 신과 함께 춤추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의 실체에서 나오는 존재들이니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곧 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답변에 마을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환호했고 노인의 메시지는 그날 밤 내내 모두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스피노자의 신즉 자연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 자연을 더욱 경외하며 일상 속에서 신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연의 변화 속에서 신의 얼굴을 보며 매일의 작은 일상에서 신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풍요롭고도 평화로워졌답니다.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는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고요한 밤 한적한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청년 이수는 백지설에 관한 흥미로운 경험담을 친구들에게 들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카페는 젊은이들의 아지트였고 자정이 다가오면 그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이날 주제는 철학자 존 로크의 백지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백지로 태어난 인간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수는 조용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제가 아는 가장 특별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너털웃음을 짓거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에밀이라는 남자를 아시는 분이 있나요? 이순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알지. 그 사람 생긴 건 멀쩡한데 무슨 돌멩이 같던가? 이수는 눈을 반짝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에밀입니다. 하지만 그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로 백지 그 자체였어요. 에밀은 마을의 한 구석 허름한 집에서 외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감금 생활을 해야 했다고 사람들은 소문을 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 이미 에밀은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에 대한 무지와 호기심이 가득했죠. 제가 에밀을 처음 만났을 때 이수는 순간을 기억하는 듯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말도 전혀 못 알아듣는 듯했어요. 마치 첫 페이지가 하얀 노트처럼 그의 마음 또한 깨끗했답니다. 에밀은 처음엔 두려웠고 마을의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이수는 그에게 있다가 없는 자리가 만든다는 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에밀에게 점점 다양한 세상의 소리를 녹음해 들려주고 커피의 고소한 향을 맡게 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에밀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나무와 풀의 냄새에 황홀해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로 백지설의 현현을 보는 듯했어요. 이수는 그러면서 친구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밀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풍부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점차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처음엔 두려운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저 단순한 경험 그 이상 이것을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이순이 끝맺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입니다.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백지, 그 자체로도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말입니다.
경험은 그 백지를 채우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그림으로 만들어갑니다. 이순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친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렇듯 백지설은 우리에게 경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지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파리의 불꽃이라 불리던 작은 도시 마르세유에 매우 평범한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이고 도심의 작은 속담에서 일하며 자신의 삶을 조용히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은 철학이나 예술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고 일과 후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라디오를 듣는 것이 하루의 행복이었죠. 어느 날 장은 우연히 철학서적을 정리하다가 알렌 바디우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몇 페이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진리 사건이라는 파트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구절 속에 포함된 진리는 사건을 통해 발생한다 는 말은 마치 번개처럼 그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 순간 장은 무심코 수년간 반복되던 일상의 반복을 돌아보았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바디우의 이론과의 대면은 장에게 새로운 사고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장은 스스로 변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의미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마르세유의 거리에는 네랑제라는 청년 예술가가 주최하는 거리 공연이 열렸습니다. 네랑제는 전통적인 예술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유명했는데 이날의 공연은 특히나 특별했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장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랑제의 공연은 시작부터 끝까지 마치 마법과도 같은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에서는 네랑제가 관객들에게 다가와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나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발문을 열지 못했지만 네랑제의 진심 어린 호소에 몇몇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일상과 바디우의 책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장은 깨달음을 얻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장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공연장은 사랑과 연대의 힘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르세유 거리 공연의 그 밤은 장에게 있어 하나의 진리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장은 자신의 삶에 숨겨져 있던 가능성을 발견했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책의 구절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경험하며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장은 계속해서 다양한 진리 사건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마르세유의 작은 서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장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으며 그는 그 사건을 통해 마침내 진정한 파리의 불꽃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평화로운 마을에서 설명적 기추라는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다. 이 마을은 소박한 시골 마을로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두 이웃이 있었으니 하나는 언제나 모든 일에 논리적 설득력을 찾으려 애쓰는 철학자 헤럴드 아저씨였고 다른 하나는 그와 늘 의견이 엇갈리는 엉뚱한 발명가 의리 아저씨였다. 어느 날 아침 마을 광장 한복판 커다란 분수대 옆에 정체불명의 거대한 발자국들이 발견되었다. 길이만 해도 무려 1m에 달하는 이 발자국들은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모두들 이 수수께끼 같은 발자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했지만 딱히 이렇다 할 설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마을 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주요 인사들이 모여 발자국의 정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헤럴드 아저씨는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아야 하겠죠. 첫째, 우리는 이 발자국이 진짜인지 누군가의 장난인지부터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윌리 아저씨는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외계인의 발자국에 틀림없어. 몇 년 전에도 여기 산 위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던 걸 기억하잖아. 회의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윌리 아저씨의 설명을 흥미로워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상상력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다. 헤럴드 아저씨는 웃음을 띠며 말했다. 윌리, 확실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설명적 기초의 법칙에 따라 다른 가능한 설명도 고려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혹시 새로 이사온 대형 동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마을의 농부 유씨는 이렇게 제안했다. 우리 마을에 사는 큰 개, 써니가 어제 밤에 도망쳤어요. 써니가 이런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을까요? 회의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무르익어갔다. 헤럴드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말했다. 써니는 큰 게 맞지만 이 발자국의 크기와 모양은 개의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러니 우리가 고려해야 할 더 나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때 덜컥 문이 열리며 마을의 역사가 잭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한참을 웃더니 말했다.
작년에 초청했던 서커스 팀이 다시 온다는 소식이 있었어. 혹시 그들 중 한 명의 코끼리가 미리 도착해 있었다면 어떨까? 모두들 고개를 갸웃했지만 헤럴드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나왔군요. 이 설명은 현재의 모든 증거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제 할아버지의 설명을 따르기로 하고 확인을 위해 가까운 서커스팀에 연락했다. 놀랍게도 그들의 코끼리가 며칠 전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헤럴드 아저씨에게 가서 설명적 기충의 원리를 빌려 설명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설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윌리 아저씨도 점차 그들의 논리적인 방법론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해결을 넘어 마을의 추론 문화를 변화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